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7월 13일 치러진 군무원 7급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9급 시험도 있고 7급 시험도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다르죠. 그래서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9급 시험과 7급 시험을 모두 풀어보면 실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50문제가 공식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공식 문제들을 풀면서 때로는 좀 언짢고 때로는 조금 뭔가 아쉬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검증된 문제입니다. 문제의 객관성 그래도 담보되어 있고요. 어떨 때는 좀 이상하다. 아니 이런 문제가? 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러나 심사숙고해서 출제한 문제이니만큼 그래도 수렴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를 기준으로 정말 방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9급, 7급에서 어떤 문제들이 엄선되어 출제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또 군무원 7급 시험은 역시 고위공직자로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제자분들도 정말 7급 준비하는 제자들. 그래서 결국 합격하신 분들 이야기들 많습니다. 추후 역시 군무원 면접 때도 제가 좋은 팁들을 많이 안내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9급 해설은 완료되었고요. 역시 7급 시험도 시험이 치러진 지 지금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다 완료해 드립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꼼꼼하게 잘 보시고요. 비단 군무원 시험만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역시 공통 분모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상에 필요 없는 우연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든 우연이라는 것도 지나고 보면은 필연이었구나, 인연이었구나, 운명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이 과정들 그리고 또 저의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이 시간들도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그때 잘 들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저도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 여러분의 투자한 시간들이 결코 아깝지 않도록 제가 섬세하고 정확하게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가 마지막이 결국 끝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 우리 9급 시험 때도 똑같이 보여드렸던 장면, 제가 항상 시험장에 나갑니다라고. 작년에는 참고로 서경대학교 7급 시험이었는데요. 7급 시험장이었던 서경대학교에 갔고 이번에는 건국대학교에서 육군 시험이 행정직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 있어서 많이 있길래 제가 이제 이번에는 건국대학교에 또 직접 갔습니다. 날씨가 더웠어요. 날씨가 더웠고 그래서 지방직 때는 비가 오고 그랬었는데 9급 시험 때는 군무원 9급 시험 때 7급 시험 때 날씨는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이라는 곳이었고요. 이렇게 시험을 치르러 들어가는 우리 수험생들의 모습까지 뒷모습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마음속으로 응원해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7급 시험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되 9급 7급 합쳐져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들도 볼게요. 자, 군무원 9급 7급 모두 합쳐 3,187명 선발하는, 물론 정말 많이 뽑을 때 5,000명, 6,000명 이렇게 선발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인원이 조금 줄었지만 그럼에도 아주 예전에 비춰보면 정말 우리가 한 4, 5년 전 그 이전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뽑는 인원이라서 우리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목표를 갖고 공부하신다면 합격할 가능성 있습니다. 높고요. 자, 총 25,000명, 정말 많이 지원을 할 때는 6만 명 이상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자, 25,608명이 지원을 했고 세부 직렬들 기술직 포함하여서 46개 직렬이, 그래서 육해공이라고 하는 육군, 해군, 공군 본부 그리고 국방부까지 해서 또 공채도 있고요, 경채도 있고 5급, 6급도 있죠. 이렇게 선발들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전국 22개 지역에 54개 시험장에서 실시가 되었고요. 자, 전체 평균 경쟁률이 8.0대 1. 전년도는 10대 1, 그 전년도에 11대 1이었던 거에 비춰보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까. 적게 선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일반적인 숫자에 의한 평균이지만 그러나 실질 경쟁률, 즉 응시율 70%대, 과락도 70%대를 예상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5대 1 이하, 4대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7급 채용 인원이 전년도보다 늘었죠. 참고로 전년도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 7급이 채용 인원이 466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66명에 비추어 본다면 529명이니까 최소한 63명 정도는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채를 뭐 아무래도 더 뽑겠죠. 323명, 경채 206명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술직, 세부 직렬로 들어갔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역시 7급은 4과목, 그러니까 국어도 있고 물론 행정학, 행정법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역시 선택해야 하는 경영학이나 헌법이나 기술직과 관련된 과목들이 또 전공 과목들로 존재하니까요. 뭐 그중에서는 역시 국어, 그래서 항상 국어가 기준이 되고 국어를 잘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합격할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좀 불합격하느냐라는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경계선이 되니까 국어 잘 보아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9급과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는 7급은 아까 우리가 약 529명 선발한다면 9급은 2,565. 물론 이제 9급에 비해서 7급은 더 적게 뽑는 거잖아요. 약 한 5분의 1 정도 우리가 좀 더 뽑는 거지만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 7급 분들을 또 응원하고 또 선택 잘했다.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9급에서 7급까지 가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또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2년, 3년이 가도 합격하시는 제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내 최종적으로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 선발 인원들 우리는 사실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선발 인원과 상관없이 분명히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시험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무원 9급, 7급 역시 기출 경향 대동소이하다.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7급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좀 특별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빅3라고 할 수 있는 비문학과 문학과 어문 규정이 9급과 7급의 방향이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에서도 비문학이 가장 많이 나오고 9급에서도 비문학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한다면 7급은 또 의외로 문학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야 할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출제진들이 예전 문제들을 답습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출제진들이 9급은 또 9급을 주로 출제하시던 분들, 7급은 7급을 주로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존의 유형에서 많이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은 있다는 거예요. 7급이라는 정말 이 어떤 고위공직자의 어떤 직급이 그래서 어떤 문학을 잘해야만 업무 수행을 잘하고 공직 적격성에 맞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래야 한 이유는 없는데 매년 약간 비슷하게 9급은 비문학을 좀 더 많이 그리고 7급은 문학을 좀 많이 주는 편이긴 합니다. 이번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또 그래서 이제 어문 규정도 역시 국가직 지방직과 달리 군무원만의 정말 특별한 안 나오는 어문 규정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국가직 9급, 7급 공통적인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이런 거 뭐 반드시 출제된다고 볼 수 있고요. 표준 발음과 의문의 변동이 좀 연계되기 때문에 역시 7급 시험에서도 역시 의문의 변동 9급에서는 발음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기도 했고요. 외래 로마자 기준으로는 7급에서는 역시 로마자 표기법 9급에서는 메시지 이런 외래어 표기법이 출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는 한자 문제가 7급이 조금 더 나오고 또 7급은 조금 더 지엽적인데 정말 어쩌면 아니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하는 출제진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좀 의아할 만한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7급은 더 좀 지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제외한다면 대체로는 비슷하다. 문법, 어휘, 특히 고유어 한자어의 어휘 부분도 군무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자어냐 고유어냐라고 물었던 그래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순우리말이다 하는 걸 알았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선지들을 보고 이게 한자어구나. 이게 어차피라든지 물론이라든지 뭐 과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자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으면 더 좋은데요. 또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정확한 사전적 의미 특히 군무원 시험은 진짜 사전에 있는 예문을 거의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사전 찾기 앱을 통해서 사전 충분히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성실함, 꼼꼼함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한자 문제도 그래도 거의 무조건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때로는 도금, 때로는 표기 또는 한자어로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한자 관련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어휘 또는 한자 표기 도금. 그리고 역시 한자 성어도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러했듯이 역시 한글을 줄 때가 있고요. 한글을 안 줄 때가 있죠. 보통 9급은 한글을 많이 준다고 봐야 되고 7급은 이번에도 그랬듯이 안 주죠. 그래서 한자성어 최소한 문제 이번 9급은 2문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만 한글이 안 나왔다고 또 당황하지 말고요. 한자의 연장선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교수신문들, 교수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한자성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시사적으로. 국회직 8급, 국회직에서 좀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한데 이번 군무원 7급에서도 그렇게 시사적으로 활용된 한자성어가 정답이기도 했고요. 자, 어법 쓰기 영역 역시 이번에는 7급 시험에서는 공식적으로 역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9급에서 2문제나 출제되었던 어법 문제. 또 쓰기에서 뭐 개요 작성, 요즘에는 이제 문서 작성들, 공문서들 이런 거 이제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NCS에서도 또 활용되기도 하고요. 실용 글쓰기 같은 이런 이제 이 어법 쓰기 문제. 토론 토의 속담, 속담도 역시 이번 7급 시험에서도 한 문제 또 활용되기도 했고요. 누적해서 보더라도 속담을 좋아하는 군무원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대화 같은 경우는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거의 필수 문제라고 보는데 군무원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어쨌든 두 사람의 대화 아니면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와 같은 이론화되어 있는 대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이론서 확인하시고요. 요즘에는 나오지 않으나 고전문법, 언어와 국어, 그리고 역시 이번에 7급에 한 문제 출제된 의문의 변동까지. 그래서 골고루 출제된다는 거. 물론 이제 9급 시험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분석들을 해드렸기 때문에 7급은 조금 제가 최소화, 경향 분석은 최소화하지만 최근에 4개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개된 4개년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비공개였기 때문에 복원 문제였다면 이런 일행직 기준으로 국어나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그 이외에 이제 기본 과목들은 공개. 그러나 비공개되는 또 특수 과목들도 있잖아요. 군과 관련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군무원 7급은 문학이 가장 많이 출제되더라. 누적된 결과들을 보더라도 올해와 전년도에 비문학보다는 문학이 더 많이 출제가 되었죠. 자, 어문 규정도 만만치 않게 출제되죠. 7문제인 문학보다는 한 문제 적어도 5문제, 6문제. 또 그 2021년에는 8문제나 출제되기도 했고요. 9급 시험이라면은 반대로 비문학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4문제만 출제되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죠. 8, 5, 6이나 7, 6, 4. 물론 비문학이 전년도에는 2번째, 어문 규정이 3번째이긴 했지만 빅3로 묶이게 되면 이 3가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022년에는 제일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문법, 어휘, 한자성어, 다시 한자성어, 의문론, 속담, 어법. 그러나 한자는 이번에 표기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고유어냐 한자어냐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역시 한자 계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휘 문제를 뭐 여기다 우리가 따로 뺄 수도 있어요. 세모 정도로 볼 수는 있고요. 쓰기 영역은 이번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이렇게 비율로도 우리는 가장 많은 그리고 빅3 다시 한번 7급에는 문학이 그리고 어문 규정이 그리고 비문학이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만약에 2025 시험이라고 한다면 저는 비문학이 좀 더 나와야 된다고 봐요. 비문학은 9급뿐만 아니라 9급 군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바로 2025년부터 변하는 출제 기조의 변화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결국 거의 다 비문학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의 강화는 군무원도 결국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래서 비문학의 강화가 확 실시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비문학이 4문제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는 이제 경향은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전 영역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24 군무원 9급 시험을 보더라도 비문학이 이렇게 9문제나 문학은 3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7급을 보았을 때는 문학이 오히려 7문제. 그리고 역시 뭐 비문학이 4문제밖에 안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추어 본다면 비문학은 앞으로는 그래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문 규정도 5문제면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조금 비슷하죠. 9급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3가지는 보되 골고루 나머지 영역들도 대비해야 결국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7급 시험에 대한 총평으로 집중해 본다면 자, 7급 문제는 9급 문제보다 더 지엽적으로 출제되었다. 사실 이제 모든 시험은 지엽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변별력을 확보해야 돼요. 또 줄 세우기를 해야 돼요. 기본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결국은 시험인 거잖아요. 가장 쉬운 것,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더 이상의 것을 원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정말 100점을 받아야만 합격하는 강박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이고 직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한 80점에서 90점 정도 때만 평균 꾸준히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정적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마지막 시험에서 또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 지엽적이라는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예외적인 거에서 나오고 특이한 데서 나오고 심지어는 뒤에 나오는 뭐 박시정 같이 뭐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좀 곤혹스러웠다 이번 7급 어떤 분들의 글들에 의하면 역대급이었다, 가장 어려웠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사실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70점대, 80점 초반 그래서 거의 합격했어요. 사실은 80점이다 해서 막 엄청 실망하고 심지어는 70점대 받아서 실망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추어서 합격하면 심지어는 막 경제 같은 거 막 점수가 안 나오고 과락되고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 70점대 이상에서만 80점 넘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아주 잘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엽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76점 이상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다 보니까 어떤 직렬에 한해서는 70점 초반일 수도 있고 뭐 80점을 넘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76점 정도대라고 저는 합격권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군무원 9급보다 어려웠다는 평이다. 왜냐하면 이제 군무원 국어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80에서 한 84점, 88점 아마 이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거듭 조심스러운 예상. 왜냐하면 또 혹시 점수 때문에 상심하실까 봐 그런데요. 다른 과목도 봐야 되고요. 직렬을 봐야 되니까 이 국어는 좀 유동적이되 이렇게 제가 명시는 해드리고요. 자, 역시 9급, 7급 모두 다 군무원이 군무원했다. 제가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군무원만의 특수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국가직 지방직은 어문 규정이 거의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문법도 안 나오거나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반면에 군무원 시험은 어문 규정도 아까 뭐 5문제 이상씩 나오기도 하고 또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유형 이런 것도 지금 다 나오잖아요. 외래어 로마자 요즘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군무원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 점점 안 나오는 추세인 국가직 지방직이 있지만 군무원은 뭐 9급, 7급 다 나오고요. 또 지역적이나 아니면은 뭔가 사이드적인 문학사적인 문학에 대한 배경지식 이런 문제들도 역시 군무원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외워야 할 건 외우자.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하거나 스스로 회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외운 다음에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도 이 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군무원은 군무원 문제니까. 다만 이제 군무원 유형과 가장 비슷한 시험이 있다고 했었어요. 현재 기준으로 말하면은 서울시의 기술직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기술직 선발을 하는 그런 시험들이다 보니까 옛날 유형. 정말 서울시는 한 10여 년 전에는 진짜 어문 규정 엄청 절반 가까이 되고요. 짧은 문법 문제들 막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울시 기술직 문제들 역시 얼마 전에 치러졌던 6월에 치러졌던 서울시 기출문제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술직 문제를 보시면 2차, 2회라고 나와 있는 시험인데요. 군무원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많아요.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과거에 경찰직이나 소방직 문제가 있어요. 이 소방직 국어는 결과적으로 뭐 선택 과목이기도 하다가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이 문제들도 군무원 문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들 모아져 있는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사이트들 가시면 다양한 공식 문제 꼭 군무원 문제가 아니어도 군무원 10년 전 거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오히려 검증된 공식적인 문제들 보건 문제가 아니라 경찰직 소방직 문제를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자, 2025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새로운 기조에 맞는 논리, 추론, 논증, 뭐 공공언어 바로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들어간 변형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요. 군무원은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직만 지금 현재 표명이 되어 있는 상태. 지방직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역시 유예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할 거. 군무원도 몇 년 후에는 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군무원 다우 문제, 군무원 같은 문제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문학 7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고 했었죠. 현대시 유치원의 김영랑의 시 독을 차고도 출제되었고요. 서정주의 문둥이도 있었고요. 최승호의 북어라는 시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들이 30년대부터 시작하여서 60년대 이후 문제들까지도 출제가 되었으며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은 고전문학도 그렇죠. 고전문학도 우리가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양한 형태들, 특히 시가부터 역시 산문까지. 자, 그래서 특히 산문에서는 당황스러운 박시전이 전혀 그 부분이 아닌 소설 전체에 대한 배경식, 일종의 여걸 소설이죠. 여성 주인공, 병자호라는 배경,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배경 지식을 묻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부터 다시 한번 산문까지, 심지어는 공감각적 표현의 방법, 위치까지도 묻기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어문 규정, 그래서 표준어, 맞춤법, 이번엔 로마자, 또 띄어쓰기 골고루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비문학도 예상되는 문제들이긴 했지만 조금은 쉬운 편이었고요. 이제 길이로 본다면은 한 700자에서 800자 정도. 그래서 최대 길이가 800자. 최대 길이 이번에 열정과 역동성 있었던 지문 기억하시죠? 한국인의 어떤 민족성, 근성과 관련되는 은근과 끈기가 있었던 이 지문이 770자 정도 지문. 770자 정도고 원래 가장 긴 지문은 박시전 지문이에요. 790자 정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700자에서 800자 정도 지문. 그러면 단락의 개수로는 평균 한 3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크게는 3개 정도. 아니면은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4개 정도를 나눌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 200자에서 250자 정도를 한 단락의 평균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마바사 이렇게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죠. 가나다거나 가나다라라는 기호가 붙어 있다. 그러면 눈에 좀 잘 들어올 수 있죠. 그래도 확실히 이번에 비문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살짝 어려워. 하이데거 이야기, 사르트리, 실존주의자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은근과 끈기, 열정과 역동성, 한국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엄청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니어도 역시 그 정도의 계리의 글을 읽고 또 푸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비문학 특강을 통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비문학만 설명해드리고 또 그런 지문들이 있다는 게 소중하잖아요. 잘 확보할 수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박시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년에 이제는 박 씨의 남편인 이시백과 그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세상을 하직하는 마지막 부분이 나온 거고요. 다만 문제는 전혀 상관없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여성 주인공이었으며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배경 지식을 물었다?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소설 또는 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인 건 맞아요. 처음 보았어요. 이런 거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래도 익숙한 거. 들어본 유명 작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충분히 문학사 정리할 때 했던 그런 이론들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려진, 충분히 우리가 잘 알려진 작품들을 토대로 하되 조금 더 사이드적인 배경 지식을 익혀가는 것도 필요하더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배제하고 욕하지 말고 그래도 공부해두자라는 겁니다. 또 역시 쉬운 문제는 정말 쉽고요. 어려운 문제 있기 때문에 제가 고난도라고 선별하기도 했습니다. 자, 쉬운 문제는 실수 없이 빠르게, 특히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간단한 보기 없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25문제 중에 뒤에도 다시 설명하지만 14문제, 14문제가 보기 문제, 네모 문제.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11문제는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은 그냥 문법 이런 거 통사적 합성어 비동사 합성 이런 거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쉬운 문제들은 정말 시간을 빨리 줄이고 그래야 이제 나머지 전체적인 시간 안배 배분을 잘할 수 있고요. 나머지 비문학과 문학 작품들에 또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죠.
네모가 12문제였어요. 14문제가 아니라 14문제 출제되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13문제는 단편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9급보다도 더 적었어요. 9급보다도. 그래서 7급은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문제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 세트형 문제. 원래는 이제 세트형 문제들이 2문제짜리 묶여있는 세트형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도 나오잖아요. 9급도 한 문제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세트에 2문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 군무원의 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세트형 문제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국가직 지방직과 국가직 지방직은 세트형 문제가 없고요. 물론 아직까지 뭐 국회직이나 법원직 이런 데는 세트형 문제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올해 나오지 않은 영역들 잘 생각해 보면은 9급과 같이 나란히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7급에는 안 나왔는데 9급에 나왔어. 그럼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는 품사 중에 9급에서는 부사 관련이 뭐 문장부사 문제가 나왔는데 7급에는 그렇게 품사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또 9급에는 합성어 문제, 파생어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7급에는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문제가 출제된 셈이잖아요. 또 그 이외에도 문학 작품들, 특히 이제 고전의 시가 같은 경우 당연히 예상 가능한 가사 아니면 예상 가능한 시조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9급 시험에서는 상충곡과 자연친화 이렇게 연계한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7급 시험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7급 시험에 나오지 않은 영역들을 9급을 보고 힌트로도 삼고 또 빠져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대비해야 돼. 문법 중에는 문장 성분, 뭐 문장의 짜인 부분이 이번엔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사동, 피동 이런 거 이번에 나왔잖아요. 능동과 관련하여 피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런 문법 문제도 이번에 7급에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언제나 최종적인 화두이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 고민해 보아야 할 말이잖아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은 기본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기본 중에 기본, 어휘의 사전적 의미. 어휘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이번에도 나왔던 어휘 중에서 아까 박시전에 나왔던 뭐 체제 전복, 체제를 전복한다. 뭐 이랬을 때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해야 되잖아. 아, 쿠데타. 체제를 뒤집어 엎는다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여성 주인공인데 체제를 뒤집어 엎겠어요. 전혀 관계없죠. 소설을 알든 모르든 체제 전복과 관련된 우리는 소설은 없어요. 그럼 왕을 완전히 막 엎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뭐 생각하는 서울의 봄이에요. 서울의 봄. 성공하면 혁명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체제 전복이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극단적인 어휘들 안 좋고요. 아니면 관조적이다 이런 것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인생의 덧없음 관조적 이야기. 이것도 전혀 관련이 없었던 거죠. 만복사 저폭이라는 역시 고대 소설과 관련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아까 고유어냐 한자어냐 그래서 한자어의 정확한 의미들. 예를 들어 미상불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있었죠. 임대료와 임차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소매 기시냐 아니면은 소매 귀냐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많이 틀렸던 어휘 문제. 자, 이런 것도 사전에 있는 예문을 그대로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확인하세요.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앱을 보고 확인하고 진짜 여기 있네. 예문이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꼭 사전 찾기. 고유 한자어도 배제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에 충실한 9급 시험에는 형태소의 정의를 물었던 것처럼 기본 개념들 꼭 알고 가야 되고요. 어문 규정 역시 제발 방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자꾸 와서 뭘 안 하려고 하는 느낌, 뺄셈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 요즘에 로마자 안 나오죠? 외래 요즘엔 안 나오겠죠. 한자 안 나오기도 하던데요. 뭐 이렇게 자꾸 안 하려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 해도 돼. 다만 우선순위. 우리 맞춤법 오익수라고 그래도 우선순위로 제가 또 1권 뒤에 강의 노트에서도 이제 연습해 보시라고 빈칸 넣기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런 거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이 맞춤법 OX에서 이번에 7급에 적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의스대다. 당연히 우리는 의가 맞고 이가 틀리다고 했던 사례들 말이에요. 그래서 의스대다도 있죠. 부스스도 있죠. 의스르슬도 있죠. 괜스레도 있죠. 가르마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로 가면 다 틀리다는 거죠. 의시시, 부시시 뭐 이런 것, 의실의실 추워요 이런 거 안 되겠죠. 괜시래 이런 거 안 되고 가리마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강의 노트에 그대로 있는 걸 좀 보여드리겠지만 의스대다. 자, 또 오와의 왠지가 유일하게 맞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only 오와의 왠은 왠지밖에 없다. 나머지 모두는 우어의 왠이다. 그러니까 우어의 왠지라는 건 없다는 거고요. 왠지를 제외한 나머지
웬일이니, 웬만하면, 웬만한, 웬만큼, 웬옷, 웬신발, 웬돈 이런 거 할 때는 다 우어의 웬을 써야 되겠죠. 자, 또 이번에 군무원 7급의 답이었던 얄, 따라타. 자, 우리 겹받침과 관련된 이야기. 다만 겹받침의 표기로 가면 달라졌던 거죠. 겹받침의 발음이 나지 않을 때는 다음 소리를 올려서 된 소리로 표기했던 얄, 따라타. 그냥 우리는 얄다에서 온 거지만 얄다, 발음 잘해야 되는 얄다, 얇고, 얇은, 얇게 리을로 발음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미사의 형태가 오면서 원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리대로 적었다는 거죠. 비슷한 예의 얄따라타, 짤따라타, 널따라타, 널찍하다 이런 것들이 된 소리로 발음이 나는 거라서 올려서 적은 거예요. 이렇게 얄다가 있다 해서 얄다라타를 썼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것도 있었죠. 국다라타라는 것도 있었고 기다라타. 물론 리을은 탈락되지만 길다라타가 아니라 기다라타에 다랏을 쓰는 사례도 있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 군무원 7급 시험에 역시 출제되었던 조사뿐이죠. 철수를 보고 우리는 알잖아요. 이번에는 셋뿐이다. 하나, 둘, 셋의 수사 다음에 조사가 오게 되는 띄어쓰기 문제가. 당연히 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뿐을 띈다는 건 뭐겠어요? 의존명사, 즉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에 쓸 때는 띄는 통용이죠. 조사일 때는 붙인다. 왜? 앞에 체온이 왔으니까.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의존명사로 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애초에 우리는 10대 띄어쓰기. 즉 지, 뿐, 만큼, 만, 대로, 밖에, 대, 수, 바, 관직, 단위, 호칭. 이게 바로 9급 시험에도 또 나왔던 10대 띄어쓰기 활용 7급 시험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태껏, 이제껏, 이때껏을 쓰는. 이거는 이제 전미사 것이 붙은 거라서 것을 빼도 이 표기를 기억해야죠. 여태, 이제, 입대 이런 거잖아요. 여태껏 안 했니? 숙제를 이런 거 있죠. 근데 사실은 여지껏, 심지어는 기억을 붙인 여지껏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딱 봐도 방언 같죠. 옛날에 시골 할머니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지껏 안 했니? 여지껏.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건 완전히 물론 방언인데 표준어로 굳어진 말들도 분명히 있어요. 멍게, 우렁생이. 멍게가 원래 비표준어였거든요. 방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표준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OX는 명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방언이다. 표준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붓두껍이죠. 표기는 붓두껍이에요. 뭐 두꺼비도 아니지만 붓두껍. 그게 붓의 뚜껑을 말하는데 그러나 붓뚜껑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 활용은 붓을 덮는 게 뚜껑이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어휘로는 붓두껍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리는 OX에서 제가 다 정리해드린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왜요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아, 이게 맞는 거고. 그리고 확인. 진짜네. 붓뚜껑 찾으니까 화살표로 붓두껍이라고 써 있어. 그럼 그 말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스스로 확인하고 메모하고 또 써보고 그런 방법들이 또 되겠습니다. 자, 또 이번 7급에도 흐리멍덩하다. 근데 사실 어감상 자꾸 흐리멍텅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하지 않은 것, 또렷하지 않은 것. 그것을 흐리멍덩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로마자 표기. 역시 김포공항의 김포가 로마자 표기의 가장 1순위. 로마자 표기는 역시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인데 다만 우리의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첫 소리의 기억은 쥐가 될 것이고 다만 첫 소리가 아닌 뭐 예를 들어 국 이렇게 하면은 국, 크처럼 우리가 쓰겠죠.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김포 이렇게 하지 않고요. 김포, 부산 아니라 부산, 톡토 아니라 독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의외로 로마자에서 많이 틀렸던 실제 기출문제는 태평로가 나왔지만 우리의 OX는 남대문로가 있어요. 비슷해요. 얘도 고유명사라고 괄호를 준 이유는 길 이름과 구별하라는 거고 사실 길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붙임표에 RO를 쓰는 거죠. 붙임표에 RO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남대문 플러스 길이 뭐 노량진로 그러면 누가 보아도 길 이름이겠죠. 왜냐하면 노량진로라는 동네가 있는 건 아니죠. 노량진이라는 동네니까. 그래서 붙임표에 RO를 쓰는 거. 자, 그런데 발음대로 가야죠. 남대문로는 일종의 남대문 뒤에 붙은 거라서 일종의 유음화의 예외가 되면서 남대문노, 남대문노 이렇게 니은으로 표기하는 거. 태평로도
태평 플러스 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태평로, 을지로, 세종로, 뭐 종로 이렇게 하듯이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 명사예요. 괄호를 주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뭐 오해 소지가 있다 그러면 붙임표 RO여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태평노하고 NO를 쓰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 붙임표 없이 남대문 로라고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 붙임표 없이 태평로라고 쓰면 무조건 틀리겠죠. 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또 학생분들이 싫어하는 이 문제. 다만 우리는 정말 많이 했던 헤매다는 맞고 헤매이다는 틀려요. 설레다는 맞고 설레이다는 틀려요. 이런 건 이제 어문 규정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피동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레고 헤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OX에 이미 썼던 헤매다가 이번 7급에도 그대로 출제되고 비슷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건 7급이었고요. 자, 9급에서도 역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OX 9급은 9급대로 꼭 다시 해설 강의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7급 해설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자, 1번부터 가되 자, 고난도 문제입니다. 자, 고난도를 저는 어려웠을 때는 7문제, 보통일 때는 한 6문제 줍니다. 국가직 지방직은 한 5문제. 왜냐하면 너무 많이 또 고난도를 가서도 안 돼요. 학생분들은 어려웠다는데 막 2-3문제 빼곤 다 쉬웠어요.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선생님 기준에서 말할 수는 없어서 정말 우리 학생분들이 어려워했다. 이번에 보니까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하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11번 문제였대. 뭐 정답률을 한 14%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답률이 14%라는 것은 뭐 오답률이 86%라는 이야기잖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통계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근심이라는 말이 걱정도 근심도 다 고유어인데요. 뭐 노심초사 이런 한자어가 따로 있을 뿐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근심의 심자가 왠지 마음 심자일 것 같잖아요. 근데 고유어였던 거예요. 근데 또 왜 고유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어요. 그냥 고유어니까. 그 전에 15세기 중세국어 때도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고유어로. 그래서 그냥 근심은 그냥 고유어일 뿐이지 어떻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도 한자어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한자어라고 생각하고 대비했던 예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어차피, 과연, 물론 이런 건 제가 강의 때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구별하는 또 고유어 같지 않은 고유어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동양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게 결국 과거 시험에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에 대한 기본을 또 늘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4번에 어휘에 쓰임이 있었던 미상불. 역시 이건 우리 정말 놀랍게 미미 하고 강조했던 아닌 게 아니라 과연이라는 미상불 훌륭하더라. 미상불 좋더라. 이렇게 했었다. 미상불, 미증유, 미봉책, 미구애 이런 미로 시작하는 단어들 특히 3음절의 한자어들 강조했었거든요. 저번에 맞춤법과 표준어 중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매귀라는 거와 소매깃이라는 것. 왠지 뭐 글자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소매의 끝부분이잖아요. 귀퉁이. 우리가 보통 신체의 귀가 왜 귀예요? 모서리. 인간의 얼굴에서 귀퉁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상에 내 귀라고 말하기도 해요. 내 귀퉁이, 모서리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소매의 일단은 이제 뚫려 있는. 그래서 손이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 부분이 소매귀, 소매귀가 돼요.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얘는 맞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소매깃이라고, 소매깃은 옷깃에 쓰는 거죠. 소매깃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자체는 없음을. 자, 감각의 전이 방법을 물었다는 거예요. 6번 문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공감각적 표현 그럼 끝나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방법을. 저도 사실 우리 강의 시간에 했었어요. 시각의 청각화냐, 청각의 시각화냐, 촉각의 시각화냐, 시각의 촉각. 이 방향까지도 분명 우리는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각의 전이의 방법. 자, 한자성어도 견리망의라고 하는, 원래는 견리사의의 반대잖아요. 견리, 이익을 보면 사의, 의로움을 생각해. 이순신이에요. 충신들의 모습은 다 견리사의. 그런데 바로 교수신문이 선정한 우리 정치인들을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고 사실은 대통령 측근들 여당 야당 뭐 가릴 것도 없고 고위공직자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견리망의 결국 이익을 보니까 의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합 집산하고 막 이전 투구하듯이 그냥 싸우고 권력욕만 그냥 어디에 향해 가고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것이 답이었고요.
살짝 생소한 한자성어도 있었어요. 선지 중에. 한글도 안 줬어요. 그래서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정답은 그래도 호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속담과 관용구. 사실 이게 좀 차이는 있죠. 원래 속담은 민간 격언으로서 굳어진 말이. 그래서 속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글자 그대로 대체로 해석을 많이 하고, 관용구는 합쳐진 말이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뜻으로 변해. 그래서 속담과 관용구는 별개인데 그냥 넓은 의미로 속담도 관용구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국립국어원에서 이걸 좀 별개로 봅니다. 자, 그래서 콩 튀듯 팥 튀듯 이렇게 하는 것을 관용구. 벌써 이미 직유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진짜 콩과 팥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콩 튀듯 팥 튀듯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막 화가 나서 펄펄 날뛸 때. 그러네, 우리가 프라이팬이죠. 후라이팬 아니에요. 프라이팬에 올려놓으면 콩을 팍팍팍 튀잖아요. 팥도 똑같겠죠. 자, 그렇게 튀듯하니까 막 화가 나. 우리 길길이 막 날뛴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자,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정답으로 콩과 관련된 4개를 주지만 그중에 답으로 주었고요.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로마자 표기법 태평노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발음에 따라서 노로 발음되기 때문에 결국 비음화에 의해서 NO로 적는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RO 안 되고 붙임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고난도를 쭉 우리가 빨리 한번 이제 훑어보면서 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